자, 모두 비디오 켜주세요. 그래도 이렇게 만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자, 이번엔 화면 공유 기록하는 거 잊지 말아야지요. 화면 공유. 자, 요거 봅니다. 이쪽으로 가고 요거를 조금 이쪽으로 해서 줄여줘야겠네요. 이거를 조금 더 늘려주고 자, 상호 의존과 거래 이득. 우리는 사실은 이미 그 거래는 당사자 모두에게 이득을 가져온다라고 하면서 두 목수의 얘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사실은 그거를 다시 한번 하되 조금 다른 각도에서 특히 생산 가능 곡선이다라는 새 모형의 틀, 그 그래프를 이용해서 거래 이득, 분업의 이득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거래 이득이 무엇이냐? 분업의 이득은 어떻게 생기느냐? 거래 이득은 거래라는 말부터 자발적으로 상호 합의해서 가치 있는 것을 주고받는 게 거래입니다. 그 거래의 당사자가 얻는 것이 잃는 것보다 작다, 크다라고 얘기하죠. 얻는 것이 잃는 것보다 크다. 그러면 순이득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이득을 거래 전체로 합산한 것, 모든 사람이 얻는 이득을 합산한 것을 우리는 거래 이득이라고 부릅니다. 거래 이득이 있으면 그 거래를 해서 나눠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당사자 사이에서 누구나 다 득이 되도록 만들 수 있는 거죠. 분업의 이득은 서로 비교 우위에 따라서 분업을 해서 분업을 하기 전에 비해서 당사자 모두가 더 수준을 갖다 자기의 만족 수준을 높일 수 있다라는 걸 갖다 분업의 이득이다라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전에 두 목수의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여기에서는 농부와 목장 주인, 맨큐는 이걸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농부는 이론수를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분으로 따지면 우리는 전에는 한 달 동안에 만들 수 있는 가구의 수, 동양 가구, 서양 가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두 사람이 두 제품을 얘기하는데 두 제품을 옛날은 A부와 빌이라고 그랬던 것을 여기서는 농부와 목장 주인이라고 하고 옛날엔 동양 가구, 서양 가구 했던 것을 여기서는 고기와 감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봐서 서양의 시각으로 봐서 고기는 사치스러운 것, 값비싼 것을 얘기하고 감자는 값싼 것, 먹거리 중에서 값이 싼 편에 속하는 걸 감자라고 대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감자는 구황식물, 그러니까 흉년이 될 때 배를 채우는 그런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하여간 그렇게 해서 고기와 감자를 생산하는데 농부는 고기 이론수를 만드는데 60분이 걸리고 감자 이론수를 만드는 데는 15분이 걸립니다. 그러면 1시간 일할 때 1시간만 하면 고기는 1온스를 만들고 감자는 4온스를 만들어낸다는 말이니까 8시간을 일하면 고기는 8온스, 감자는 32온스를 만들어냅니다.
그에 비하여 목장주의는 고기를 20분 만에 1온스씩 만들어냅니다. 감자는 10분 만에 1온스씩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1시간으로 얘기하면 고기를 1시간에 3온스를 만들어내고 감자는 6온스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8시간을 일하면 고기만 만든다면 24온스, 감자만 만든다면 48온스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전에는 생산성을 따질 때 한 달에 몇 개씩 만들어내느냐라는 걸 가지고 따졌는데 지금은 한 단위 생산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드느냐라는 걸 가지고 따지고 있죠. 생산성을 따질 때 우리는 월 몇 개를 생산하느냐라는 식으로 따졌고 여기서는 하나 생산하는데 몇 시간이 걸리느냐 이걸 가지고 따졌단 말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비용을 가지고 따진 셈이니까 이 시간이 적게 들수록 생산성이 높은 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생산성 오른쪽은 오히려 생산성이라고 할 수 있죠. 하루 8시간이라고 할 때 하루에 농부는 8온스 32온스를 만들어낸다. 목장 주인은 24온스 48온스를 만들어낸다. 따라서 목장 주인이 고기든 감자든 생산성이 더 높지요. 더 많이 생산합니다. 따라서 아까 얘기한 생산성이 높아야 소득이 높다 그런 거라면 목장 주인이 농부보다 더 소득이 많습니다. 더 잘 삽니다. 당연하게. 이 이론수를 생산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가지고 얘기하면 거꾸로 농부가 목장 주인보다 더 오래 걸립니다. 고기 이론수에 목장 주인이 20분 걸릴 거를 3배만큼 30분 걸리고 감자는 목장 주인이 10분 만에 하는 거를 15온수 1.5배만큼 걸립니다. 이 경우에 우리가 절대 우위와 비교 우위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해놓읍시다. 생산 비용이 더 싸면 우리가 절대 우위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경우에 고기든 감자든 목장 주인이 더 싸게 만들어내니까 목장 주인이 절대 우위를 고기에도 감자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전에 두 몫을 얘기하면서 비교 우위 얘기를 했었죠. 비교 우위는 뭐였었습니까? 비교 우위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덜 못하는 게 있지 않느냐. 잘하더라도 더 잘하는 게 있지 않느냐. 그걸 비교 우위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기억합니까? 자, 그런 식으로 따지면 김주영 군 농부는 고기와 감자 중 어느 쪽을 못하더라도 덜 못합니까? 어느 쪽에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김주영 군? 농부는 감자의 비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짝짝짝입니다. 목장 주인은 잘하더라도 어느 쪽을 더 잘합니까? 비교 우위? 고기에 가지고 있습니다. 고기에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비교 우위와 절대 우위. 절대 우위는 모두 목장 주인에게 있지만 비교 우위는 농부는 감자에 목장 주인은 고기에 가지고 있습니다. 비교 우위가 어느 한쪽에 몰릴 수도 있을까요? 김지영 군? 목장 주인이나 농부가 비교 우위를 둘 다 이렇게 다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몰릴 수는 없습니다. 몰릴 수 없습니다. 왜 몰릴 수 없느냐라는 걸 나는 역수관계에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용 가지고 싼 거 가지고 얘기한다고 합시다. 목장 주인이 고기 하나를 생산할 때 감자를 얼마만큼 포기해야 되느냐면 고기 1온스를 만들 때 감자 2온스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농부는 고기 1온스를 만들 때 감자를 4온스를 포기해야 됩니다. 따라서 고기에는 상대적인 기회비용이 목장 주인이 더 쌉니다. 감자로 이제 돌아가서 얘기합시다. 농부는 감자 1온스를 만들 때 고기 4분의 1온스를 희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감자 1온스를 만들 때 고기 4분의 1온스. 그 다음에 목장 주인은 감자 1온스를 만들 때 고기 2분의 1온스를 희생해야 됩니다. 따라서 4분의 1과 2분의 1로 하면 감자의 경우는 농부가 4분의 1이 2분의 1보다 더 작습니다. 쌉니다. 고기의 기여비용은 4대 1이었습니다. 이쪽은 4분의 1 대 2분의 1입니다. 하나의 비용을 기회비용으로 나타날 때 A가 B보다 크다면 A분의 1은 B분의 1보다 반드시 작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비교인은
어느 한쪽으로 몰릴 수가 없습니다. A가 B보다 작으면서 A분의 1이 B분의 1보다 작을 수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여간 우리는 기회비용으로 따져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걸 했을 뿐이지 덜 못하는 게 뭐냐. 따라서 우리가 비교위만을 따져서 사람들이 거기에 특화를 한다면 천재는 모든 것을 다 잘한다고 해서 모든 거에 다 해야 된다는 건 아니다. 둔재라고 해서 할 일이 전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왜? 그 중에서 상대적으로 덜 못하는 게 반드시 덜 못하는 게 있기 마련이니까 그렇습니다. 다 조롭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산 가능 곡선이라는 새로 배운 개념을 사용해서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그래프로 그리면은 전의 그래프랑은 달리 감자만 생산하면 농부는 하루에 32온스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기만 생산하면 8온스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중간은 어떻게 되느냐? 중간에 4시간 동안은 감자를 생산하고 4시간 동안은 고기를 생산한다면 감자 16온스랑 고기 4온스를 생산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서는 생산 비용이 일정하기 때문에 우리 이 그래프를 갖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32의 X축의 절편, 그 다음에 Y축의 수직축의 8온스라는 고기축의 절편, 이 두 개를 직선으로 연결한 선상에 있는 모든 점들이 생산이 가능한 겁니다. 생산이 가능한 것. 거래가 없다면 아마도 농부는 A라는 점, 그러니까 감자 16온스에 고기 4온스라는 것을 생산해 가지고 자기가 사 먹었을 겁니다. 소비했을 겁니다. 생산한 걸 자급자족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A라는 점이 선택이 된 것은 그 파란색의 직선이 결정되는 건 기술적인 가능한 것이고 그 중에서 A라는 점이 선택된 건 사람이 자기의 취향에 따라서 농부가 선택한 겁니다. 목장 주인의 선택을 봅시다. 목장 주인은 감자만 생산한다면 1시간에 6온스씩 6, 8, 48에서 48온스의 감자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만일에 고기를 생산한다면 하루에 1시간에 3온스씩 24온스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 두 개를 절편을 연결한 직선상에 있는 어떠한 점도 기술적으로 생산 가능합니다. 그 중에서 농부는 B라는 점, 즉 고기 12온스, 감자 24온스라는 점을 선택했다라고 합시다. 말하자면 4시간, 4시간씩 해가지고 소비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걸 그래프로 한 거를 시급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시간당 생산성, 우리의 과거의 표처럼 1시간에 생산하는 것이 농부는 감자 4온스 또는 고기 1온스다. 목장주인은 감자 6온스 또는 고기 3온스다. 그러면 시간을 하루를 4시간씩 배분한다면 생산 소비량은 농부는 감자 16온스, 고기 4온스, 목장 주인은 감자 24온스, 고기 12온스. 그것이 바로 요 전에 그래프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요 그래프를 갖다 잘 보세요. 요 그래프는 사실은 요거를 요약하라고 선택한 점을 보인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분업을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합시다. 농부는 주로 하루 종일 비교율을 가지고 있는 감자만 생산합니다. 8시간 내내 감자만 생산합니다. 그럼 생산량이 감자 32온스, 고기 0온스가 됩니다. 목장 주인은 고기에 주로 주력하고 감자를 2시간, 말하자면 3대1의 비율로 감자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면 목장 주인은 감자 12온스, 왜 그러냐면 6이 12에서 12온스, 고기 1시간에 3온스씩이니까 3, 6, 18에서 18온스. 그러면은 감자는 토탈 44온스, 고기는 18온스가 생산이 됩니다. 전이랑 비교해 봅시다.
원래는 자급자족할 때는 합계가 40온스, 16온스였던 거를 이제는 44온스, 18온스. 감자는 과거보다 4온스만큼 늘어났고 고기는 16온스에서 18온스로 2온스만큼 늘어났습니다. 요거를 반씩 나눠 갖는다고 합시다. 반씩 나눠 가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난 요렇게 하면 됩니다. 농부는 감자 중에서 32온스 중에서 15온스를 목장 주인에게 줍니다. 대신 목장 주인은 고기 생산한 것 중에 5온스를 농부에게 줍니다. 그럼 최종 소비량은 어떻게 될까요? 농부는 30이 0에서 마이너스 15를 하면 17이 되고 플러스 5를 하면 5, 17, 5가 됩니다. 목장 주인은 12 플러스 15에서 27, 고기는 18 빼기 5에서 13. 아까랑 어떻게 달라졌는지 여러분들 기억합니까? 농부는 16, 4에서 17, 5로 늘어났습니다. 아니가 15, 15, 4였었나요? 잠깐만 내가 한번 조금 봅시다. 15, 16, 4입니다. 16, 4에서 17, 5로 한 단위씩 늘어났습니다. 농부는 24, 12에서 27, 13 말하자면 목장 주인은 감자는 3온수가 올라가고 고기는 1온수가 올라갔습니다. 농부는 감자 1온수, 고기 1온수가 올라갔습니다. 옛날보다 사실 똑같이 8시간 일하면서 감자도 고기도 양쪽 다 더 먹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분업의 이득입니다.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분업과 교환의 이득이죠. 원래 나는 사실은 교환의 이득을 얘기할 때 뭐를 얘기했느냐면 여기서 농부가 거래 이득이고 농부는 고기 1온수가 늘어났고 감자 1온수가 늘어났다. 목장 주인은 고기 1온수, 감자 3온수가 늘어났다. 이걸 그래프로 그린다면 이런 그래프가 될 겁니다. 한번 보세요. 이런 그래프가. 자, 원래 생산 가능 곡선은 8과 31을 잇는 직선, 파란색 직선이었습니다. 원래 혼자서는 아무래도 A 스타라는 점을 도달할 수 없었습니다. A라는 점이 생산 가능 곡선상의 점으로 고기 4온스, 감자 16온스를 먹는 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고기를 5온스, 감자를 17온스, 말하자면 원래 생산 가능했던 것보다 바깥에 있는 점을 소비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이 협력하면 생산 가능 범위가 늘어납니다. 이렇게. 자, 목장 주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혼자서 생산한다면 24, 48, 즉 이익을 잇는 선, 파란색 선 이내에서만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점이 B였습니다. 감자가 24온스, 고기가 12온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감자 27온스, 고기 13온스라는 B스타라는 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래가 있는 경우에 원래 소비 수준을 늘릴 수 있습니다. 자, 나는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둡니다. 여기서 거래 이득이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강조를 해두는 것은 이 경우에 농부와 목장 주인이 얻는 이득은 어떻게 보면 사실은 미미하다고 하는지 모릅니다. 4에서 5로 16에서 17로 또는 12에서 13으로 아니면 24에서 27로.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이 거래 이득이 엄청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나는 아담 스미스의 핀 공장의 예를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는 사실은 핀 공장에 가서 어떤 사람은 철사를 잡아늘리고 어떤 사람은 철사를 일정한 크기로 자르고 어떤 사람은 끝을 뾰족하게 갈고 어떤 사람은 머리를 따로 만들고 어떤 사람은 그걸 용접해서 붙이고 이런 과정을 약 20개의 공정으로 나누어서 번갈아 가면서 10명이 서로 협력을 해가면 요새처럼 자동화 공정이 아니라 단순하게 펜치니 망치니 하는 이런 아주 초보적인 수단
도구만을 가지고 혼자서는 하루에 하나 만들기도 사실은 간푸던 것을 10명이서 몇 개를 만들더라? 4만 개를 만들더라는 얘기입니다. 나눠 가져도 1인당 4,000개가 돌아간단 말입니다. 본인이 아주 뛰어나서 맥가이버 이상 가는 천재라서 하루에 20개를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적어도 20개와 4,000개 차이는 200배의 차이가 납니다. 분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거는 그렇게까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아담 스미스는 그 뒤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아담 스미스는 사실은 이 핀 공장에 그 분업을 하는 거는 분업이 이루어지는 거에 아주 작은 것일런지 모른다. 사실은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을 보자. 이 옷은 모직 옷인데 그 당시에 영국, 지금부터 250년 전 정도의 영국의 신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담 스미스는 스코틀랜드 사람이죠. 자기의 옷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가져온, 호주에서 가져온 양모로 만들었는데 이 양모로 된 순모의 양복을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분업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자 라고 얘기합니다. 엄청나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핀 하나 만드는데도 10명이 분업을 했지만 양복 만드는데 들어가는 것은 훨씬 더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담 스미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협조한 사람은 양을 기르는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목동 어린 소년으로부터 거기에서 기른 양털을 어떻게 합니까? 그 양털을 잠깐 내가 그 양털을 영구로 실어 나르기 위한 돛단 배의 돛을 조정하기 위한 밧줄에 터럭을 자르기 위한 강철 가위를 만들기 위한 강철을 재련하기 위해서 필요한 코크스를 캐는 광산의 광부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따지면 그 사람의 계산으로는 몇 명 정도가 될 것 같습니까? 수백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 당시 아담 스미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기억한 어떠한 절대 군주 왕도 그렇게 많은 사람을 자기 옷 만드는 데 동원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의례적으로 그렇게 한다. 자기의 옷 하나, 신발 하나, 장신구 하나에도 수백 명의 사람이 협조하도록 만들고 있다. 사실은 그것이 250년 전의 얘기입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아담 스미스의 시대에 비해서 어떨까요? 분업의 정도가. 김윤정 양 어떨 것 같습니까? 갑자기 불러서 미안합니다. 김윤정 양. 아담 스미스의 시절에 비하여 분업으로부터의 이득은 오늘날 더 커졌을까요? 작아졌을까요? 더 커졌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분업을 더 잘하고 있어서. 요새는 훨씬 더 범세계적으로, 범지구적으로 분업을 합니다. 사실은 예전보다 분업할 수 있고 협력할 수 있는 범위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범지구적으로 그렇게 되지요. 여러분들은 보면 지금 아마존에서 직구 같은 거 할 수 있죠, 그죠? 불과 며칠 내에 물건이 도착합니다. 온라인상으로 24시간 상점에 접근해서 거래를 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범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도 주문하는 게 아주 용이해졌습니다. 그에 맞추어서 모든 기업들이 하나의 물건을 생산할 때 우리나라의 시골에 있는 어떤 철공소에서 아마존에다가 우리나라의 고유의 농기구 호미라는 것이 있습니다. 김윤정 양 호미 본 적이 있습니까? 호미 농기구? 본 적 있습니다. 맞아요. 그 호미를 아마존을 통해 가지고 미국의
어떤 그 가드닝 정원을 갖다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팔고 있답니다. 아주 잘 팔린답니다. 호미가. 다른 나라에서 비슷한 것이 없대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거기에서 나오는 막 범세계적으로 거래하고 분업하고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지금과 같은 화상회의를 갖다 생각하면 이런 분업도 국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국 친구들이랑 같이 논문을 쓰거나 토론을 하는데도 쉽게 응용될 수 있겠죠. 그런 범위가 무척 넓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시대를 끝내고 나면은 더 폭넓게 그런 것이 여러분들 시대에는 활용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뭡니까? 그 앞으로 이 온라인 또는 뭐를 통해서 협력하고 분업하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어떤 우리는 소득 기회 또는 생산의 어떤 협력을 위한 새로운 것을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새로운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열려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먼저 찾아내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그렇게 찾아내기 쉬운 일은 아닐는지 모르지만 그런 기회가 여기저기에 아직도 남아있다는 걸 우리는 느끼고는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번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것을 좀 확인하고 복습을 해봅시다. 거래의 이득이 무엇이냐라는 것은 우리는 거래라는 말부터 시작했죠. 서로 가치 있는 것을 상호 합의하에 주고받음으로써 당사자 모두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것. 교환의 이득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내가 필요로 한 것이 다른 것을 활용해서 생깁니다. 교환을 통해서 서로 자기가 꼭 필요한 것을 가질 수 있게 해줍니다. 분업의 이득은 사실은 교환의 이득을 전제로 해서 내가 뭐를 미리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는 물품에 집중해서 생산함으로써 사실은 더 많은 것을 생산할 수 있게 해줍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교환의 이득이다라는 건 사람마다 필요가 다르다, 취향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용하는 것이라면 분업의 이득은 사람마다 능력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최단도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능력의 차이를 비교 우위로 우리가 파악하면 됩니다. 사람마다 필요한 것과 가지고 있는 능력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마다 능력에 따라서 기여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물건을 자기에 맞게 가져오는 이런 방식으로 거래가 이용되게 됩니다. 분업의 이득이 어떻게 생기는가라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는 기회비용이 작은 재화, 만약 자기가 비교 우위를 갖는 재화라고 그랬습니다. 비교 우위다라는 걸 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상대적으로 잘하는 중에 더 잘하는 거, 못하는 중에 덜 못하는 거, 이것이 비교 우위가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둘 중에 하나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아주 여러 개가 있다면 어떤 식으로 비교해야 될까요? 나는 이득과 비용을 비교할 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이득과 비용을 비교해서 어떤 하나의 행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할 때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습니까? 이득이 비용보다 크면 그 행동을 하고 이득이 비용보다 작으면 그 행동을 하지 말랍니다. 나라면 그렇게 한다. 상대방의 경우도 상대방의 행동을 이해할 때도 상대방 입장을 바꿔 생각해서 그렇게 되도록 해야 된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전철 기관사가 이 전철을 갑자기 동시를 짓기 위해서 변덕을 부렸었지 않을까? 기관사의 이득과 비용을 생각해 보면 그럴 리가 없다. 사람의 행동을 해석할 때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또 아까는 나는 뭐를 했습니까? 우리가 왜 무드를 해서 사실은 줌으로 화상회의, 원기 실시간 화상 강의를 하는 것은 소홀하게 추적 점검도 제대로 안 하고 동영상을 실는 거는 그렇게 추적 점검을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를 혼동하게 만들었냐를 갖다 얘기할 때도 그랬습니다. 무드를 꾸미는 사람 입장에서는
줌이라는 자기 돈이 안 되는 거에 서브할 동기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이득과 비용에서는 줌을 사용하는 회의를 소홀히 취급하고 동영상을 올려놓는 걸 숭하게 취급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은 왜 그렇게 됐느냐라는 걸 아까 역사적인 이유를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인하대학교에서 그 무들이라는 소위 그 학습 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때는 어떤 식으로 바이어스 되는 경향이 있느냐? 사실은 오랫동안 익숙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익숙할 때는, 도입을 할 때는 사실은 사람들이, 교수들이 어떤 식으로 적응하고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고 거기에 질문을 던질까, 자기들의 업무 부담이 어떻게 될까를 갖다 다 생각해가지고 최선의 방침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나는 이득과 비용이다라는 것을 그렇게까지 얘기했지만, 나는 원래 얘기하는 이득, 비용이다라는 걸 조금 더 세분화해서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A, B 두 개의 대안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 경우에 A, B 중에 어느 거를 선택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얘기했죠. A를 무조건 디폴트로 선택한다고 합시다. B로 옮기면 이득이 얼마나 늘어나느냐, 비용은 얼마나 늘어나느냐, 이 추가 이득과 추가 비용을 비교해서 추가 이득이 추가 비용보다 크면 B로 옮기고, 아니면 A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자, 나는 조금 아까 비교 우위에 대해서도 똑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개의 사이에서 어느 쪽을 덜 못하느냐 또는 더 잘하느냐를 비교하라고 그랬습니다. 할 수 있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100가지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00가지 일을. 100가지 일을 쭉 순서대로 늘어놓습니다. 첫 번째 일과 두 번째 일을 비교합니다. 그 중에서 어느 쪽을 더 잘하느냐 또는 덜 못하느냐를 골라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 1, 2의 안 중에서 거기에서의 승자와 세 번째 안을 비교합니다. 어느 쪽, 그 둘 중에서 어느 쪽을 더 잘하고 어느 쪽을 덜 못하느냐. 이런 식으로 두 개씩 착착착착 비교해 나가면 100개도 비교할 수 있고 무한히 많은 것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하겠습니까? 자, 두 개를 비교할 줄 알면은 100개도 비교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득과 비용에서도 100개의 대안에서 100개의 대안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이득이 크고 비용이 작으냐, 최선의 합리적인 선택이 뭐냐 할 때 두 개씩 비교해서 차례로 골라나가면 된다고 그랬어요. 비교 우위를 골라나갈 때도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비교 우위로 골라나갈 때도 두 개씩 비교해서 몇 개씩 그런 과정을 반복해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직업을 선택하는 논리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설명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까 얘기한 두 농부냐 목장 주인이냐 처럼 둘 중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직업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비교 우위가 사실은 오랫동안 하나를 하면 거기에 학습 효과가 겹쳐져 가지고 비교 우위가 더 굳어지기도 하죠. 전공을 선택하고 직업을 선택하고 하는 과정이 거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비교 우위를 갖는 어떤 기능, 거기에 전문을 해야 된다. 거기에 특화를 해야 된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전체적으로는 분업의 이득을 누리고 생산성이 증가될 수 있다라는 것을 배운 셈입니다. 여러분들의 나는 사실은 우리가 기술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뭐를 얘기했냐면 잘 산다는 것이 뭐냐. 잘 살려고 하면 소득이 늘어나고, 소득이 늘어나려면 생산이 늘어나야 된다. 생산이 늘어나려면 1인당 생산이 늘어나야 되는데 1인당 생산이 늘어나려면 자본과 기술이 발전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기술 부분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그 기술에서는 사실은 개인마다의 기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죠. 개인의 기술도 중요합니다만 사람 사이에서 어떤 식으로 협력하느냐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기술에 해당합니다. 사회가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팀워크를 어떤 식으로 협력을 해가느냐에 따라서 각자의 역량을 충분히 원래 역량 이상의 역량을 발휘하게 할 수도 있고, 때로는 각자의 역량이 뛰어난데도 불구하고 좋지 않은 리더를 만나면 그 결과가, 팀워크의 결과가 보잘것없을 수도 있죠.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내가 기술이라고 할 때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술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어떻게 협력하고 때로는 갈등을 해소해 가고 또 어떻게 자기의 진실한 어떤 의사를 소통해 가고 신뢰를 쌓아가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이 사실은 사회 전체로서는 생산 가능 곡선 또는 기술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정치 제도라든지 이런 것도 정치 제도가 얼마나 민주적으로 되어 있느냐, 부패가 얼마나 광범하게 자리 잡고 있느냐, 이런 것이 생산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회 전체에서는. 자, 오늘은 말입니다. 조금 뭐 일찍 마쳐도 될 거는 같습니다만 무슨 여러분들 질문이 있으면 조금 한번 받아보도록 하십시다. 자, 아직까지 시간이 제법 많이 남아서 뭐 조금 더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구? 성유진 양, 뭐, 뭐라고 뭡니까? 요번에 퀴즈 낼 때 세 번째 문제가 있었죠? 어떤 네. 답하고, 예. 거기에 뭐라고 썼는지 기억합니까? 나도 얼핏 본 거는 같은데. 아, 코로나 때문에 위축된 경제를 다시 회복시킬 방법을 찾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맞아요. 아까 부분적으로 얘기를 했는지는 몰라요. 부분적으로, 뭡니까? 카톡 하는 게 왜 이렇게, 이걸 꺼야 되겠는데, 자. 자, 아까 얘기한 우리 통화 정책을 쓸 수도 있고 재정 정책을 쓸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막연하게 했었지요. 그런 것이 긴급재난지원금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거를 선별해서 주느냐 또는 보편적으로 주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요새 논란이 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선별하느냐, 보편적으로 주느냐, 어느 쪽으로 의견이 더 기웁니까? 너무 갑자기인가요? 네. 모든 사람들이 세금을 냈기 때문에 예. 보편적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선별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선별이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지금은 정치적인 어떤 세력 다툼까지도 있어가지고 원래 경제적인 문제 이상으로 논쟁이 가열되고 있기도 하죠. 나로서도 뭐라고 딱 그 경제학자들이 어느 한쪽을 편들기가 참 어렵긴 합니다. 나도 마누라가 물으면 뭐라고 답하기가 지금 어렵습니다. 원래는 나는 보편적인 것을 더 선별의 비용이 크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기본소득에 대해서 나는 호의적이긴 하지만 이 경우에 딱 맞는 건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자신이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 한번 봅시다. 자, 김보미 양은 어떻습니까? 김보미 양은 어떤 질문을 던졌었습니까? 저도 비슷한 질문이긴 해가지고 그래요? 네, 수업 내용이랑 인플레이션이나 아니면 실업 이런 거랑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 시국이랑 관련시켜서 얘기하고 싶다고 달았습니다. 한 학기 뒤에는 여러분들 스스로 답을 찾아서 나한테 알려주기를 바랍니다. 김보미 양이. 봅시다. 유재환 군 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떤 질문을 던졌었는지? 네, 저도 이런 질문을 남겼는데, 잠시만요. 네, 제가 남긴 질문이 재난 상황에서 정부의 개입이 보편적인 복지와 선별적인 복지 중에 어떤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남겼습니다. 그게 사실은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논리의 태반은 사실은 여기에 해당합니다. 사실은 선별의 비용 때문입니다. 선별의 비용이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도와준다라는 논리로 시행되고 있는 지원 수단이 엄청 많습니다. 100가지가 100단위로 세지 못해서 2,000, 3,000 정도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여러 부서에서 집행부서에서 나눠서 하고 있고 그것이 일종의 그쪽의 재량권과 뭐랑 관련해서 많은 행정 비용 또는 인원을 하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이렇습니다. 사실은 상해 정부에서 중국의 상해 말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그 청년 수당을 지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1인당 얼마 한 30만 원 정도씩을 지급을 했는데 지급을 하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느냐. 사실은 ADB라는 아시아 개발은행에서 추정한 바에 의하면 실제로 그 돈 중에서 개인의 수중에 직접 들어간 돈은 25%는 채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좀 폭이 넓어요. 15 내지 25% 정도가 돌아간 걸로 추정을 해요. 왜 그렇게 폭이 넓냐 하면은 사실은 진짜 타겟가 된 사람에게 돌아갔는지 안 돌아갔는지를 정확히 확인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폭이 된 겁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1달러의 돈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쓸 때 얼마나가 진짜 가난한 사람에게 돌아가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인 숫자가 보통 1달러 중에 50센트 정도는 그것을 어떻게 쓰냐 하고 논의하고 토론하고 입안하고 설계하는 데 쓴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 일본의 경제학자가 몫이기도 하겠죠. 그래 놓고 그러면 나머지 50센트는 가난한 사람에게 돌아가느냐 하면은 사실은 그 중에 30센트 정도는 이게 과연 설계된 대로 쓰이는가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데 쓰인다고 합니다. 너무 비관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죠? 진짜로 가난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20센트 뿐이랍니다. 그 중에 10센트 정도는 사실은 가난한 사람인 척하는 사람에게 돌아가서 진짜로는 10센트만 돌아간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럼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그걸 갖다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수재의원금이니 뭐니 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모으는 돈이 많이 있어요. 최근에 그 정의기억연대 뭐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민간이 하고 있는 그 자금에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이상이면 그래도 효과적인 사회복지 자금을 쓰고 있다라고 인정을 하냐면 미국의 기준은 사실 10%입니다. 10%면 우수한 겁니다. 말하자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모아서 100이라는 돈을 모아서 10이라는 돈이 진짜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주면 그래도 괜찮은 자선단체다라고 여겨집니다. 내가 그런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의아해합니다. 사실은 내가 100원 내면 100원이 다 수재의원금 가난한 사람에게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은 다 봉사하는 사람이어야 되지 않아? 그건 지나치죠.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돈 모으는 사람들도. 그런데 하여간 10센트가 그 미국에서 한때 그게 사실은 100만 달러를 모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진짜 돌아간 건 2만 달러밖에 안 돼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처벌받지까지는 않았습니다. 2만 달러만 하고 나머지는 자기들 자선 행사 뭐 파티하고 이런 데 다 썼던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실제로 어떠냐라는 걸 몇 차례 조사하려는 기회가 있었어요. 최근에는 정의기억연대가 문제가 되지만 전에는 그 수재의원금을 직접 조사한 때도 있어요. 아프리카 아동보호기금 같은 데를 조사할 때도 있었고 그런데 중간에서 다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너무 들어갈수록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사실은 그런데 많이 기부를 안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나쁘다는 걸 뭐 하면 그나마 나쁜 거를 더 나쁘게 할까 봐 사실은 건드리지를 못합니다. 나는 민간 자선단체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럼 국가 정부에서 하는 건 어떠냐. 그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은 ADB에서 상하이 정부를 분석한 것은 바로 그런 의도였습니다. 이건 정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런 식으로 선별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도 낭비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잘못 선정되는 것도 많고 또 그래서 일부에서는 중복돼서 되기도 하고 어떤 데는 텅텅 비어있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보편복지, 기본소득을 누구에게나 다 지급하자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논리입니다. 그 비용은 없앨 수 있지 않느냐. 중복되는 거 없앨 수 있지 않느냐. 신청 없이 누구에게나 다 줘버리면은 비용이 안 들지 않느냐. 사각지대도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의 경우는 조금 문제가 복잡해진 것이 코로나 때문에 다친 것이 사실은 어떤 사람은 많이 다치고 어떤 사람은 적게 다쳤습니다. 자영업자라든지 또 그 최근에 문을 닫은 뭐 유흥업소 또 노래방 또 뭐 말하면 이런 데가 많이 다쳤겠죠. 교회도 많이 다친 셈인가요? 교회는 영리업체는 아니니까. 그러면 일부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득을 본 데도 있고 배달업체나 이런 데처럼 득을 보지 않은 업체도 있을 때 사실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그래도 선별의 비용이 들고 또 그것이 불공정하더라도 그래도 꼭 필요한 사람에게 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 참 어렵습니다. 거기에서. 올해는 우리 관공서에서 사실은 비용을 우리가 그냥 봉사하는 식으로 조금 더 열심히 일하면 된다. 사실은 그렇지는 않겠지만 비용이 들겠지만 그리고 거기도 여러 가지 편향도 생기고 부정부패도 생겨나고 그러긴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를 한번 믿어봐 달라. 거절하기 참 어렵죠. 그래서 현실은 조금 더 복잡해진다. 보편이냐 뭐냐. 조금 얘기가 조금 불분명한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여기 이하림 양 거기 있습니까? 자, 뭡니까? 비디오를 좀 켜보세요. 이하림 양. 저 비디오가 지금 고장나가지고 아, 그렇구나. 제가 지금 노트북 이게 살짝 고장나가지고 에이야. 바꿔야 돼요. 아하. 그러면 임재영 군은 어떻습니까? 비디오 됩니까? 임재영 군. 이야, 그 뭡니까? 자, 한번 탁동혁 군 한번 봅시다. 임재영 군 되나? 데스크톱이라서 카메라가 없습니다. 카메라가 없다. 그냥 말로 한번 해볼까 그럼? 자, 무슨 한번 질문 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자, 임재영 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복수 퀴즈에서 경제학을 배우고 나는 이런 거에 답하기를 바란다라고 할 때 소수형 문제가 있었죠. 거기 어떤 문제를 썼는지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경제학 관련은 아닌데 정확하게 경제학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 좋습니다. 빈부격차에 대해서 임금 격차. 아니 빈부격차요. 빈부격차. 빈부격차. 그건 경제학 문제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빈부격차에 대해서 뭐가 궁금했습니까? 그거에 대한 해결법이랑 왜 구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내가 상식 이상의 얘기를 해주지 못하는지는 몰라도 빈부격차가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소득 격차 때문에 빈부격차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중에서도 임금 소득이 차이가 날 수 있죠. 누구는 월급을 많이 받고 누구는 월급을 적게 받지요. 또는 임금이라고 얘기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간당 임금을 누구는 많이 받고 누구는 적게 받죠. 임금 격차를 줄여서 얘기해도 됩니까? 그러면
임금 격차만을 가지고 얘기하면 임금 격차는 왜 생긴다고 생각합니까? 직업이 얼마나 전문성을 요구하는지랑 사회에서 그렇죠. 필요로 하는지 그런 거에서 차이가 난다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고 어떤 사람은 돈을 못 버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적 자본 또는 교육의 배경이라고 얘기할까요? 그 사람이 타고난 재능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 그 사람의 인적인 자본, 말하자면 습득한 지식과 기술이 특별히 더 높은 가치를 가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요행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스타 같은 경우는 연예나 스포츠에서의 스타는 조금 다른 논리를 가지고 있죠. 그 행운이라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죠. 그 부분이 나중에 우리가 나오던가 안 나올 것 같은데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다음에 하여간 행운이라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스포츠 이런 데서 주인공이 되고 연예계에서 주인공이 되고 안 되고의 차이는 사실은 물론 부단한 노력 또는 타고난 재능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행운, 럭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사실은 그것을 왜 없앨 수 없느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면 사실은 사람들 사이에 인센티브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제일 쉬운 방법은 사실은 이런 거가 있었습니다. 임금 차이라든지 이런 걸 없애는 하나의 방법으로 인터넷의 택시 기사들 사이에서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택시 기사를 지금은 자기가 버는 거에서 일정한 산학금을 내고 나머지를 자기가 가져가는데 그럼 그거는 이제 운이라든지 열심히 하는 거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지요. 그런데 그게 임금 격차가 많이 나니까 월급제로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벌어온 걸 합쳐가지고 n분의 1씩 해서 나눠 갖도록 하자. 그러면 임금 차이가 소득 차이가 없어지지요. 그런데 그 제도를 하자고 주장을 일부에서는 하지만 어떤 사람은 반대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반대를 할까요? 반대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그러면은 서로 사실은 지금은 자기가 가져가니까 열심히 일하지만 그러지 않으면 사람들이 다 같이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 하향 평준화가 일어날 것이다.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경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향 말하자면 사람마다 자기가 자기 번 돈을 그대로 가져갈 거에 비해서 소득이 많은 사람 거를 뺏어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보충해 주면은 거기에 무임승차하려고 하는 경향이 은연중에 생깁니다. 내가 벌어봤자 n분의 1만 나에게 돌아오고 남이 열심히 버는 것을 내가 나눠 가지면 되지 뭐라 굳이 내가 열심히 하겠느냐. 마치 팀 과제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팀 과제를 할 때 너도 n분의 1이니까 열심히 일해 라고 하더라도 나는 슬슬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슬슬하고 다른 사람이 열심히 해오면 나는 묻어가지 하는 것처럼 택시 공동 월급제 같은 데서도 묻어가는 경향이 있다. 왜 그런 일 문제가 생길까요? 다른 월급제랑은 달리 택시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열심히 일하는가를 제3자가 이렇게 관찰해서 감독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각자가 넓은 데 시내를 각각 돌아다니면서 어디 가서 쉴 수도 있고 열심히 일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잘 안 볼 때 조금 쉬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향 평준화가 생기니까 그거 반대다. 나는 내가 만일에 그런 식으로 하면은 결국은 사람한테 계속해서 하루 몇 시간 이상 열심히 일하라고 강제하거나 또는 감시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나는 내가 돈이 필요할 때 더 열심히 뛰고
내가 놀러 가고 싶을 때는 딱 접고 그냥 놀러 가고 이렇게 자유스러운 게 좋지. 남의 눈치 봐서 그냥 몇 시간씩 오버해서 일하는 거 그런 거 바라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은 형제나 친구 사이에서도 그런 수도 있죠. 우리 소득 격차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 뭐 경영학과 몇 기의 친구들은 10명에서 뭉쳐서 월급 나누면 다 모여서 월급을 다 쏟아놓고 n분의 1씩 나눠 갖기로 하자. 그러면 우리 사이의 소득 격차는 적어도 없어지지 않느냐. 서로 좋지 않느냐. 그거 친구 사이에 그거 잘 안 되더라고요. 형제 사이에서도 잘 안 되더라고요. 형제 사이나 친구 사이에서는 잘 안 되지만 조금 더 크게 국가적으로나 또는 종교단체별로는 잘 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게 우리의 이론과 과학적인 근거에 의하면 먼저 작은 데서 성공한 거야지 조금 더 큰 데도 성공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유일한 방법은 국가가 강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국가가 어느 정도 최소한도의 수준을 세워서 얼마 이상이면 세금을 많이 내게 해서 최소한도의 생활을 못하는 사람에게 그 돈을 보조해 주는 정도. 나머지는 조금 거기에서 똑같은 소득 수준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다운 최소한도의 삶은 국가가 보장해 준다. 나머지는 네가 노력하기 나름이다. 아파트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최소한도 임대주택으로 스튜디오 정도는 해주지만 모든 사람에게 몇 평짜리 상당한 평수 중형 이상의 아파트를 다 공급해준다. 이런 거는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라는 게 일반적인 현재 경제학에서의 결론입니다. 소득 격차라는 것을 다 없앨 수는 없다. 말하자면 이렇다라고 할 수 있죠. 올해는 말입니다. 내가 경제학을 공부하기 시작한 것도 그랬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이 문제에 누구나 주목을 합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쌀이 남아도는 거에 또 주목을 합니다. 소위 나는 내가 한계 원리를 얘기할 때 얘기한 것처럼 물과 다이아몬드의 역설처럼 한계의 효용이 체감하고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돈 이론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을 갖다 압니다. 그러면 아주 단순한 논리는 뭐가 되냐면 부자들에게 돈을 걷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옮겨주면 사회가 다 같이 좋아지네. 이거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배불러 먹고 터질 정도로 음식이 많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배가 골고 있다면 부자들의 쌀을 뽑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되겠네. 이게 이제 1차적인 경제학적인 사고방식의 출발이죠. 근데 그 다음 순간 사실은 그래서 효율과 형평 사이에 평등한 쪽으로 우리 마음이 기우는데 그 순간에 뭐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부자 것을 가난한 쪽으로 퍼 옮길 때 뭐가 생긴다고? 물이 샌다고. 왜? 어차피 내가 부자가 돼서 돈을 많이 벌면 정부가 세금을 걷어가고 또 내가 가난해져도 정부가 나를 보조해 줄 거를 알면은 사람들의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의지가 조금은 약해집니다. 따라서 빵을 생산하는 크기가 달라집니다. 자, 뭐를 얘기하냐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수준이 원래부터 정해진 것으로 생각하면 부자 거를 뽑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건 무조건 좋은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행동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그 구조를 바꿔버립니다. 사람들은 그걸 예상하면서 행동을 하니까 따라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의지 또는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기업정신, 혁신정신 이런 것이 없어져 나갑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조금 더 가난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서 이제 이 두 가지를 조화시킬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자, 전반적으로 봐서 내가 부자일런지도 가난한 사람이 될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거를 부자 거를 뺏어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까?
이 문제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무조건 똑같이 만드는 게 최선은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부자에게서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날릴 때 그냥 1달러를 뺏어서 1달러를 이쪽으로 날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1달러를 뺏을 때 사실은 1달러에서 새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간에 누가 떼먹어서가 아니라 효율이 떨어져서. 그래서 그러니까 1달러가 옮겨가는 사이에 50센트로 줄어들기도 합니다. 물론 그래도 1달러를 빼서 이쪽에 50센트라도 나눠줘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불이 났을 때는 물이 줄줄 새는 바켓으로라도 물을 퍼날라서 불을 조금이라도 끌 수 있는 한 꺼야 됩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지나가면 그 새는 것이 너무 커져가지고 옮기는 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각오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이에서 형제 간에 돈을 나누는 문제를 생각해도 됩니다. 자, 자매간이든 형제간이든 좋습니다. 자, 우리 둘 사이의 분배 차이가 너무 나면 우리 형제 사이 전체의 복지가 깨져. 따라서 부자가 좀 더 잘 사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주기로 해. 그런데 그 사이에서 우리가 프리라이더가 되려고 해서 조금 게을러지는 면도 있잖아. 그 점까지도 감안해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사이에 얼마 정도의 돈이 오가서 빈부 차이가 어느 정도까지 나는 게 최선일까? 말하자면 이런 문제를 사회는 풀어나가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바꿔 얘기하면 완전히 균등하게 소득이 분배되는 게 최선은 아니다. 어느 정도의 차이는 불가피하다. 그 차이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죠. 더 평등지향적인 사람이 있고 더 그래도 원래 자기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더 많이 배급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로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면 되는지 모릅니다. 이솝우화에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솝우화에 닭이 나와서 어디를 이렇게 봄에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벽시 하나를 발견을 하든가 그래요. 그러니까 여우하고 개하고 고양이에게 얘기한다. 얘들아, 여기 이 벽시가 있다. 이 벽시를 우리가 심자. 그러면 나중에 가을에 떡을 해 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나는 싫어, 너 혼자 심어라고 그래서 혼자서 심습니다. 싹이 납니다. 이제 풀을 매줘야 됩니다. 얘들아, 이게 풀이 자라니까 이거 뭐 어떡하자라고 그러니까 나는 싫어, 뭐 이러죠. 이솝우화의 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가을이 돼서 그걸 수확을 하자 할 때도 다 모아다가 이 떡을 딱 만들어 놓으니까 얘들아 같이 먹자라고 그러니까 다들 좋아서 막 달려듭니다. 그러니까 닭이 이거는 사실은 니들이 같이 먹는 게 공정한 것은 아니야 라고 이렇게 딱 배척을 합니다. 그게 사실은 좀 야박하긴 야박하죠. 그런데 하여간 이솝우화에서 그것도 그래도 똑같이 나눠 먹어야 된다면은 그건 또 공정한 것도 아니죠. 닭이 억울하죠. 다음번에 닭은 그렇게 안 할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나눠 먹어야 되냐? 닭이 조금 더 많이 먹고 고양이나 개나 조금씩 줘야 되는지는 모릅니다. 얼마만큼씩 줘야 되느냐? 그건 잘 모르죠. 어쨌든 일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인센티브를 어느 정도 존중해 줘가면서 뭘 해야 될 겁니다. 다른 청구영언에 나오는 다른 우화도 있습니다. 그 우화에 의하면 이런 것이 있죠. 청구영언에서 어떤 새 마을 사람들이 그 신만이들입니다. 산삼을 캐러 다니는 사람을 신만이라고 그러죠. 그 세 마을 사람들이 어디에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그야말로 산삼밭을 발견했습니다. 저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거기 산삼밭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낭떠러지 밑이라서 도무지 내려갈 엄두를 못 내겠습니다. 그 중에 A, B, C 세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을 내려보냅니다. 내려보내고
거기서 이제 산삼을 다 캐가지고 광주리에다 해서 이렇게 내려보내고, 그 다음에 먼저 산삼을 실어가지고 올려보내고, A가 마지막으로 광주리를 타고 올라오려고 그러니까 B 씨가 어떻게 했을까요? 청구 영언에 나오는 얘기에 의하면 욕심이 납니다. A를 없애면 이 산삼을 둘이 차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광주를 내려보내지 않고 그게 내버려 두고서는 그 둘이 이제 마을로 돌아가서 그 사람은 어떻게 하다 떨어져서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그 산삼을 나누어서 가지려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A는 황당했겠죠. 그래서 하염없이 울고 뭐하고 있는데 문득 커다란 구렁이가 나타나가지고 슥 하고 그 절벽 위로 이 A라는 사람을 원래 효심이 깊었던지 어쨌든지 하여간 올려줍니다. 그렇게 해서 마을로 돌아오려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 B, C 두 사람이 독사에 물려서 나무가에서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산삼을 다시 가지고 와서 A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산삼을 혼자서 독차지했다? 아니다. 네. 사실은 청구 영언에 의하면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시신을 놔서 장사를 잘 지내주고 산삼을 3분의 1씩 나눠서 B씨의 가게에도 다 줍니다. 이 경우 이게 아마 공정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그 경우에 공정이다라는 것이 죽음을 통해서 이렇게 회복된 것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어디까지가 그게 아까의 경우는 닭의 경우는 닭의 노동에 대한 대가 또는 이 경우는 B 씨의 어떤 그 사악함에 대한 대가 이런 거를 다 무시하고 결과가 공정한 것. 이 공정한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어렵지요. 그래서 우리는 머릿속으로 롤스라는 사람이 생각한 정의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그것이 여기에서도 적용될 수 있을는지 몰라요. 자, 사전적으로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A, B, C 어느 입장에서 나중에 태어날는지 몰라요. 내가 닭으로 태어날는지 개로 태어날는지 고양이로 태어날는지도 몰라요. 모르는 상태에서는 사실은 자기가 살인을 할 수도 있고 살인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 우리가 살인을 허용해야 될까? 아니면 빵을 샀을 때 이걸 골고루 나눠야 될까? 이런 문제를 결정한다라고 합시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태어나기 전에 원시적인 무지 속에서 어떤 제도를 만들 것인지 만장일치로 우리가 합의를 한다고 합시다. 야, 우리가 살인을 허용할까? 살인을 허용하면 이점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상대방을 죽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내가 살인자가 될는지 피살자가 될는지 모른다는 걸 알면은 어떻겠습니까? 억울하게 죽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사이의 가능성 사이에 어느 쪽 피해가 더 큰지를 우리는 비교하기 시작하겠죠. 결과는 뭘까요? 살인은 안 된다 할 겁니다. 아마도. 정의는 말하자면 그래서 살인은 안 된다. 거짓말에 대해서 칸트식으로 얘기하면 임마누엘 칸트식으로 생각합시다. 우리 거짓말을 하도록 허용을 해볼까? 허용을 하지 말까? 어떻습니까? 허용하지 말아야 되죠. 그죠? 거짓말을 다 허용을 했다가는 사실은 거짓말을 허용을 안 하면 불편할 때도 있죠. 거짓말을 허용해서 불편한 것도 있죠. 이 경우에 어느 쪽이 일반적으로 더 중요하냐를 갖다 생각하는 겁니다. 자, 똑같은 문제를 분배 문제에도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결론이 이럴까요? 내가 사실은 가난한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죠. 부자로 태어날 수도 있죠. 이 경우에 부자에게서 얼마를 걷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가 태어날 확률을 다 감안했을 때 양쪽의 입장을 다 감안해서 내가 부자가 될지 가난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공정한 것일까? 가장 바람직한 것일까? 어떻게 해야지 나에게 기대되는 평균적인 후생 수준을 가장 극대화할까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정의를 보는 다른 방법입니다. 칸트가 정의를 그런 식으로 바라봤고
롤스가 그런 식으로 바라봤습니다. 뭐 소득 격차 문제를 생각할 때도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내가 어느 편에 될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나라면 어떤 것을 선택하겠다. 그것이 우리가 정의를 짐작할 수 있는 유력한 방법입니다. 사고 실험을 하는 것. 자, 얘기가 조금 길어졌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서는 금주 토요일, 일요일 퀴즈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아까 전반부에 대해서는 녹화를 안 해서 올려놓지를 못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유튜브에 올려놓고 그 링크를 여기 무들에다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내주에 만납시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손 좀 흔들어 보세요. 자, 예, 안녕히 가세요. 내주에 만납시다.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올려주시고요.